한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야.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한국 무기를 사는 나라는 미국 기술을 끊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17일 뒤 11개국이 미국을 버렸습니다. 동맹도 적국도 전부 한국 편이었죠. 결국 트럼프는 한국 방산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야 했습니다. 제발 입찰에서 빠져달라고요. 이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이 충격적인 17일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이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상황실에 긴급 소집이 걸린 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28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딱 4번 겪었어요. 이라크 전쟁 개전, 빈라덴 작전, 시리아 화학무기 공습,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콜린스라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28년을 일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계 질서, 그 판 자체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설계자는 접니다. 그날 새벽,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커피 냄새 대신 긴장한 사람들의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4명의 참모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시선이 전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로버트 벡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웨스트윙에서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면 복도 공기가 얼어붙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190cm가 넘는 거구에 항상 다림질이 칼같이 된 감색 수트를 입고 다녔는데 얼굴에는 웃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벡터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세계 방산 수출 현황 그래프가 떴어요. 파란색이 미국, 빨간색이 한국이었는데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는 순간 상황실에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파란색은 우하향, 빨간색은 우상향.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올해였어요. 벡터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철퍽. 그 소리가 밀폐된 지하 상황실에서 총성처럼 울렸어요. 이게 뭐냐고 물을 필요도 없겠지. 한국이야. 한국이 우리를 먹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분노가 절제된 채 압축되어 있는 목소리였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심하셨다. 한국을 조지자. 조지자라는 단어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나오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외교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벡터는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미국의 이익 앞에서는 구별하지 않는 사람. 벡터가 참모들을 한 명씩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저에게 멈췄어요. 콜린스, 자네가 한국을 제일 잘 알지. 아시아 28년이면 됐잖아. 방법을 만들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서울에 6년을 살았고 한국 국방부 관료들과 수십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청와대 안보실장과 직통 전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점도 약점도 꿰뚫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72시간이면 됩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반드시 굴복합니다. 벡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28년간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본 유일한 미소였어요. 지금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미소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미소가 될 줄은 그 상황실에 있던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두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대의 돌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한 수 한 수 놓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포위당한 게 상대가 아니라 나였던 적. 그게 정확히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저는 한국을 조일 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를 쥔 겁니다.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자의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벡터의 지시를 받은 그 새벽, 저는 상황실에서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웨스트윙 2층 구석에 있는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워싱턴 새벽 하늘이 보였는데 캄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방산 고립 전략. 파일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설계 논리는 단순했어요. 한국 방산의 약점은 뭐냐? 규모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분단 국가예요.
내수 시장만으로는 방산 산업이 안 돌아갑니다. 반드시 해외 수출이 필요하죠. 그러면 수출기를 막으면 됩니다. 미국이 수출기를 막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에게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 기술 이전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보 우산을 거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게 먹힐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있었어요. 70년입니다. 70년간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었고 방패였고 무기상이었어요. 나토 30개국의 군사 장비 중 미국산 비중이 평균 68%였습니다. 탄약의 규격, 통신 주파수, 암호 체계까지 전부 미국 표준이었어요. 이 생태계를 벗어나는 건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저는 새벽 내내 보고서를 썼습니다. A사 23장짜리. 제목은 대한민국 방산 수출 차단을 위한 다자간 압박 전략이었어요. 그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키운 나라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미국의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에서 출발했다. 부모가 용돈을 끊으면 아이는 항복한다. 부모와 아이. 제가 한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28년간요. 아침 9시 벡터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가 읽는데 7분 걸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깔끔해. 대통령께 올려. 그날 오후 벡터와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뒤에 앉아 폭스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벡터가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우리 방산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이 잃은 해외 수주 규모가 340억 달러입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한국이 세계 2위 방산 수출국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한국, 우리가 전쟁까지 해서 지켜준 나라 아니야? 감사할 줄을 모르네. 벡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 무기 도입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패트리엇 대신 자기네 천궁을 밀고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저는 옆에 서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한국 방산의 수출 증가 추이, 미국 방산 업체들의 실적 하락, 동맹국들의 한국 무기 도입 현황을 데이터로 짚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미국의 위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행정명령 내려. 한국 무기 사는 나라는 미국 기술 끊어. 그리고 한국한테 직접 말해. 우리 무기 안 사면 주한미군 뺀다고. 벡터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정명령 47호가 초안이 완성됐어요.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의 군사 기술 이전과 정보 공유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둘, 한국에 대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강력히 권고하며 불응시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재검토한다. 셋, 미국 방산 기업의 해외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격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다. 서명은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순간 저는 대통령 집무실 뒤쪽에 서 있었어요. 사인이 끝나자 트럼프가 펜을 들어 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벡터도 드물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이다. 72시간이면 무릎을 꿇는다. 행정명령 서명 직후 저는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통화 상대는 폴란드 국방차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행정명령 47호에 따라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 미국과의 군사 기술 협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폴란드 차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콜린스 보좌관님.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르웨이, 세 번째는 사우디, 네 번째는 UAE. 하루에 8통을 돌렸습니다. 대답은 전부 비슷했어요. 이해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봤어요. 됐다. 계획대로다. 그 확신이 제 몸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벡터에게 보고하러 갔을 때 그는 집무실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후 3시였는데요.
그가 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서울 반응은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내부 회의 중인 것 같습니다. 벡터가 코웃음을 쳤어요. 회의? 항복 수순을 정하고 있겠지. 한국은 말이야, 콜린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빚진 나라야. 전쟁 때 우리가 안 갔으면 저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어. 그 은혜를 잊고 건방지게 구니까 채찍질이 필요한 거야. 그 말이 제 귀에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했습니다. 28년간 미국의 힘을 운용하는 위치에 있으면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동맹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미국이 방향을 지시하면 따라오는 게 순리라고요. 한국? 그건 미국이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나라가 우리 밥그릇을 건드려? 그건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한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이 만든 나라였어요. 그걸 깨닫는데 정확히 17일이 걸렸습니다. 행정명령 서명 후 첫 번째 날, 워싱턴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폭스 뉴스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미국 방산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편성했고,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주가가 당일 7% 올랐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축하 이메일이 돌았어요. 한국 문제, 드디어 해결, 이런 제목들이었죠. 벡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무기를 사야 합니다. 그게 동맹의 의무입니다. 한국이 우리 시장을 빼앗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벡터는 대통령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확신이 차 있었어요. 두 번째 날, 제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맹국 대사관들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였어요. 행정명령의 구체적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존 계약은 유효한지, 예외 조항이 있는지, 전부 겁에 질린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통 한 통 같은 답을 했어요.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산 무기 도입을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차올랐어요. 세계가 미국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구나. 이것이 초강대국의 힘이구나. 세 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보안 이메일함을 열었는데 서울발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보 분석관이 보낸 속보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 의제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반환 공식 요청,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쥐고 있었어요. 한국 군대인데 전쟁 나면 미국 사령관이 지휘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군사 주권의 열쇠를 남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한국이 그 열쇠를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협박을 건 바로 그 시점에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일 거라고 분석했었거든요. 첫째, 즉각 항복. 패트리엇 추가 도입 협상 재개. 둘째, 시간 끌기. 비공개 채널로 타협점 모색. 셋째, 공개 유감 표명 후 실무 협상 요청. 전작권 반환 요구? 이건 선택지에 없었어요. 이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상대 진영에서 코너킥을 얻어맞고 있는 팀이 갑자기 하프라인을 넘어 역습을 꽂는 겁니다. 그것도 원터치 패스로요. 보고서를 들고 벡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침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건네자 읽는데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어요. 허세야, 전작권 반환. 자기네 군대를 자기가 지휘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그 능력이 있으면 진작에 했지. 왜 이제 와서 떠드냐. 겁먹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개가 무서우면 더 크게 짖는 법이거든. 벡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수십 년간 미뤄왔잖아요. 갑자기 할 수 있게 된다고? 미국 없이 한반도 전쟁을 지휘할 수 있다고. 허세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두 번째 속보가 날아왔어요. 한국 대통령,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과 확대 안보회의 개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력화 가속 지시, 예산 12조 원 추가 편성, 12조 원이요. 한국 돈으로 12조 원을 미사일 방어에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건 허세로 하는 짓이 아닙니다. 12조 원은 한국 연간 국방 예산의 20%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 돈을 움직이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속보에 따르면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고 했어요. 여야 합의.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아실 겁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난리치는 여당과 야당이 국방 예산에 합의했다는 건 이 나라가 지금 하나로 뭉쳤다는 뜻이에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줄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벡터에게 다시 보고하러 갔을 때 그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자권을 당기겠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지.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전화를 끄는 벡터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을 받습니다. 찰나였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28년간 그 사람 옆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 미세한 눈빛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벡터는 즉시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상관없어. 전자권이고 뭐고 결국 문제는 돈이야.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기를 막으면 자금줄이 마르고 자금줄이 마르면 국산화고 자주방이고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야. 동맹국 압박을 더 세게 줘요. 그의 지시에 따라 저는 그날 밤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톤을 바꿨어요. 재검토를 요청한다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로요. 노르웰이 국방부에 전화했을 때 상대편 차관보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먹히고 있어.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보안 메신저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중동사령부에서 올라온 긴급 전문이었어요. 페르시아만 방공 경보 발령. 이란발 비정규 항공 위협 탐지. 중동연합군 방공태세 격상. 순간 배 밑바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나빴어요. 지금 미국 방산의 최대 약점이 뭐였습니까? 히토류입니다. 중국이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수출을 틀어막은 진억 달째였어요. 패트리엇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핵심 부품인 이 히토류 없이는 미사일의 눈과 귀를 만들 수가 없는데 중동 현지 패트리엇 재고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벡터에게 보고하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패트리엇 가동률이 얼마라고? 중동 전구 기준 43%입니다. 부품 수급 문제로 절반 이상이 정비 대기 상태입니다. 43%. 그 숫자에 벡터의 주먹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드가 있잖아. 사드는 히토류 의존도가 낮으니까 중동 방어는 문제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사드는 고고도 요격 체계입니다. 이란이 쏘는 건 적어도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에요. 사드로 드론을 잡는 건 대포로 파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상황실 스크린에 중동사령부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이란이 드론 편대를 대량으로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칙 기동, 군집 비행, 전자전 교란까지 섞은 차세대 전술이었어요. 수십 대가 한꺼번에 페르시아만 상공으로 밀고 들어오는 화면을 보는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패트리엇은 가동률 43%, 사드는 적어도 드론의 무용지물. 미국이 가진 카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면 한쪽에 새로운 궤적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동부 방공기지에서 수직 발사된 요격탄들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상승하더니 거의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란 드론들을 한 대, 한 대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변칙 기동을 하든 군집으로 몰려오든 전자전을 걸든 상관없었어요.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중동사령부 연락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천궁이입니다. 한국산입니다. 사우디 합동 배치 천궁이 체계가 단독으로 전 구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벡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부품 의존율은? 연락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중국산 부품 비율 제로입니다. 유도 시스템부터 추진체까지 전량 한국산입니다. 그 순간 상황실에 흐른 침묵이 어떤 무게였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적국의 자원에 목줄이 잡혀 반토막이 나 있었고 같은 하늘 아래 한국의 천궁은 누구의 소나기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벡터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천국 요격탄이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벡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 예. 알자지라, BBC, CNN 전부 생중계 중입니다. 벡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저도 같은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무기는 작동하지 않고 한국 무기가 하늘을 지키는 걸.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사지 마라고 협박한 바로 그 시점에 한국 무기만 작동하는 걸. 이보다 치명적인 광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벡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영상 차단할 수 없나? 보좌관님, 이미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SNS 실시간 트렌드 1위입니다. 벡터의 주먹이 테이블을 다시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2배로 컸어요. 커피잔이 넘어졌고 갈색 액체가 행정명령 47호 사본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갈색 얼룩이 종이 위로 퍼지는 걸 바라보면서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그 얼룩처럼 우리가 쓴 각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요. 72시간이면 한국이 굴복한다고 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어요. 굴복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건 미국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너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천공 격추 영상이 퍼지는 데는 6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일이 아침 뉴스를 탔고, 아침 뉴스가 SNS를 탔고, SNS가 전 세계를 덮었어요. 알자지라가 첫 화면으로 내보냈고, BBC가 특보를 편성했고, CNN이 30분짜리 분석 특집을 내놨습니다. 편집 없이 날 거 그대로 나간 영상이었어요. 이란 드론 편대가 페르시아만 상공으로 밀려오고, 미국 패트리엇은 침묵하고 한국 천국만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가르는 장면. 영상 조회수가 2시간 만에 8천만을 넘겼습니다.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건 폴란드 네티즌이 쓴 한 줄이었어요. 미국이 사지 말라고 한 무기가 유일하게 작동하는 무기였다. 저는 그 댓글을 사무실에서 읽으면서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명령 47호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사지 마라고 전 세계에 공표한 바로 그 주에 한국 무기만 작동하는 장면이 전 세계 생중계된 겁니다. 이보다 완벽한 역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벡터는 아침 브리핑에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영상을 내리게 할 수 없나? 국방부 기밀 영상 유출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아? 보좌관님, 이건 미국 영상이 아닙니다. 사우디 방공사령부에서 공개한 겁니다.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왜? 자국 방공 체계가 정상 작동한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산 천궁이 자기네 하늘을 지켰다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벡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자랑한다고? 미국 동맹국이 한국 무기를 자랑한다고? 그날부터 제 사무실 전화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동맹국에 압박을 넣는 전화를. 그런데 이제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동맹국이 저한테 묻는 전화가요. 폴란드 국방차관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틀 전에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콜린스 보좌관님, 행정명령 47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엇의 중동 가동률 43%,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당장 방공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어요. 패트리엇 정상화 시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어야 가능한 건데 중국이 풀 기미가 없었거든요. 이해합니다. 내부적으로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회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국은 자기 무기를 고칠 수 없는 상태에서 남한테 자기 무기를 사라고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주, 세 통의 전화가 더 왔어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호주. 전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무기의 납품 일정은 언제 정상화됩니까? 부품 수급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대안은 있습니까? 대안이 있느냐고요?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전 세계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아니,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벡터가 저를 불렀습니다. 행정명령 이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콜린스, 직접 나가. 어디로 말입니까? 리야드. 사우디가 추가 방공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야. 사드를 밀어. 사우디만 잡으면 중동 전체가 따라와. 아직 늦지 않았어. 사드요? 보좌관님, 사드는 고고도 요격 체계입니다. 이번 이란 위협은 적어도 드론이 주력이었는데. 벡터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세일즈는 제품이 아니라 관계를 파는 거야. 사우디는 70년간 우리 우산 아래 있었어. 그 관계를 팔아.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름을 팔란 말이야. 저는 다음날 워싱턴을 떠나 리야드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드 제안서를 4번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드가 중동 적어도 드론 위협의 최적의 해법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벡터의 말처럼 미국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무기 스펙보다 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리야드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사막의 석양이 하얀 대리석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도 땀이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에서 안내를 기다리는데 시선 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회의실로 통하는 복도 유리병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의 동양인 남녀 대여섯 명이 서류를 펼치고 사우디 관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 로고가 멀리서도 선명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제 미팅은 한국 측이 나간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보가 직접 나왔는데 악수를 하는 그 손에 힘이 없었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사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어요. 고고도 요격, 체계의 기술적 우위, 중동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가치,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효과. 40분짜리 발표를 막힘없이 마쳤습니다. 차관보가 끝까지 경청했어요. 고개도 끄덕여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보좌관님, 훌륭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다. 외교의 세계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은 압니다. 그 말이 거절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라운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제가 만난 국방차관보의 목소리였어요. 이번에는 한국 방산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영어로 옮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난번 납품해 주신 천궁 체계 덕분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도입 일정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K2 전차와 천무다연장 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싶어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30분 전에 저한테 검토하겠다고 한 바로 그 사람이 한국한테는 추가 도입을 앞당기고 싶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어요.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벡터가 또 저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바르샤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추가 방산 계약을 검토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벡터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폴란드를 지켜. K2 전차 추가 도입을 막아. 대신 에이브럼스를 밀어넣어. 바르샤바 국방부에 도착해서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한국어가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한국 측과 미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 정리도 안 된 채로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사우디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콜린스 보좌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K2 전차 추가 도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반론을 꺼냈어요. 에이브럼스의 실전 검증 기록, 나토 호환성,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가치,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에이브럼스의 납기는 언제입니까? 입이 막혔습니다. 에이브럼스의 생산 라인도 희토류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납기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8개월 안에 K2 전차 180대를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8개월입니다. 보좌관님. 우리 동쪽에 러시아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내일이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울에서 봤던 그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야가 국방 예산에 합의했다는 뉴스. 한국은 이미 풀 가동에 들어간 거였어요. 미국이 행정명령을 쓰고 있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르샤바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바다가 왜 그렇게 넓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미국과 세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도미노가 무너졌습니다.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 추가 발주를 확정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산 해성 대한미사일 도입을 공식화했어요. 루마니아가 한국산 천무 다연장 체계 도입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호주가 K9 자주포 도입 검토를 공식 발표했어요. 그리고 스위스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200년 넘게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어떤 전쟁에도 끼지 않은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그 스위스의 국방장관이 워싱턴을 거치지 않고 서울 직항편에 올랐다는 속보가 로이터로 떴을 때 벡터가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스위스가 왜 서울에 가? 수행단 명단이 올라왔는데 국방장관, 육군참모차장, 방산조달국장, 기술평가 단장까지. 이건 차 한 잔 마시러 간 구성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사러 간 겁니다. 배경은 이랬어요. 스위스가 몇 년 전 미국에서 도입한 방공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품은 늦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실전 테스트에서 기대 이하 성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항의했더니 미국 측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추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시면 성능 개선 패치를 제공하겠습니다. 불량품을 비싸게 팔아놓고 수리비까지 따로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그 분노가 서울행 비행기표가 된 겁니다. 스위스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이틀 만에 K9 자주포와 천무 도입을 확정했어요. 이틀입니다. 방산 도입 협상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걸 생각하면 이건 서울에 오기 전에 결심을 끝내고 도장만 찍으러 온 거나 다름없었어요. 벡터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분석실 책상 위에 서류철을 팔로 밀어버렸어요. 철 퍼덕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200년간 중립을 지킨 나라가 우리를 건너뛴 거야. 배은망덕한 놈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배은망덕. 스위스가 미국에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스위스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미국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냥 더 좋은 무기를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파는 곳을 선택한 거예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벡터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제 커리어가 끝나니까요. 도미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방공, 전차, 자주포, 다연장, 감시정찰, 해상초계 6가지 체계를 패키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산 6종 세트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라크가 서울에 실무단을 보냈습니다. 이집트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오스트리아가 중립국 최초로 한국산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나라에 빨간 핀을 꽂고 있었는데 열흘 사이에 핀이 11개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중동까지, 대서양에서 인도양까지 빨간 핀이 지도를 뒤덮고 있었어요. 벡터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지도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지도 위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미국 본토를 감싸는 원이었어요. 여기만 지키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처절한 후퇴인지 벡터 본인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한 달 전까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나라가 본토만 지키자로 축소된 거잖아요. 같은 주에 미국 방산 업체들의 실적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레이시온 주가 38% 하락, 로키드 마틴 유럽 지사 구조조정 발표, 보잉 방산 부문 신규 채용 전면 동결, 중소 방산 업체 23곳이 연쇄적으로 파산 보호 신청, 텍사스 방산벨트에서 42,000개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벡터의 책상 위에 매일 쌓이는 보고서가 전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산, 감원, 공급망 붕괴. 그 서류 더미의 높이가 하루하루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자초한 거다.
행정명령 47호가 한국을 막은 게 아니라 미국을 가둔 겁니다. 한국은 행정명령 따위와 상관없이 무기를 팔았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협박에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으로 달려갔어요. 왜? 미국이 사지 말라고 한 무기가 유일하게 작동했으니까요. 우리가 쏜 총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머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 무너지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욕은 적국에서 왔어요. 어느 날 새벽, 보안 이메일함을 열었는데 러시아 분석관이 올린 긴급 보고서가 기밀 등급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크렘린궁 공식 성명 예고. 주제 미국의 동맹 관리 실패와 한국의 부상. 러시아가 이 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나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이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NSC 상황실 스크린에 실시간 자막이 떴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기술과 자국의 자원으로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 나라의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유럽의 국경을 튼튼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헌을 방해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회방꾼이다. 대변인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미국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싫으면 그냥 빠지십시오. 상황실이 정지했습니다. 키보드 치던 손이 멈추고 전화를 받던 사람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모니터를 보던 사람이 고개를 돌려 옆 사람을 쳐다봤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게 빠지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을 감싸면서요. 벡터가 리모컨을 집어 던졌어요. 리모컨이 스크린 옆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 미치광이가 감히... 하지만 분노 뒤에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에 갔어요.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가 미국을 비웃으며 한국을 칭찬했어요. 동맹도 적국도 전부 한국 쪽이면 미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9일 만에 15포인트 빠졌어요. 취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CNN 앵커가 생방송에서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 아니면 세계 방공망이 돌아갑니까? 감사해야 할 쪽은 우리 아닙니까?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거셌습니다. 트럼프가 판을 벌여놓고 한국이 뒤처리를 한다. 한국 무기를 막으려다. 미국 일자리 4만 개를 날렸다. 이런 글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MIT 국제안보학과 석좌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실었는데 이 글이 미국 전체를 흔들었어요. 핵심 문단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때 그들을 구해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사실이다. 한국은 그 전쟁 이후 70년간 단 하루도 기술적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휴전선에서 40km 떨어진 수도에 5천만 국민을 살게 하면서 무기의 핵심 부품 하나까지 자기 손으로 만드는 집요함을 보여왔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원조의 결과가 아니다. 원조를 넘어선 나라의 자립이다. 벡터는 이 기고문을 읽었을까요? 모릅니다. 읽었더라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원조를 넘어선 나라의 자립이라는 문장이에요. 그 밑줄을 긋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8년간 제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관점이 근본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노였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위원을 서울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의례적 방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워싱턴에서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벡터가 직접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그가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죠. 저도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벡터의 서류 가방을 언뜻 봤어요. 거기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자권 전환 일정 보류 요청. 천궁 기술 이전 협의. 한국 내 미국 방산 합작 공장 설립 제안. 며칠 전까지 한국을 조지겠다던 사람이 이제 제발 기술 좀 나눠달라고 날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서울 시내가 평온하더군요.
미국 전체가 패닉에 빠져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 일상적인 풍경이 오히려 압도적이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은 짧았습니다. 2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벡터가 전작권 전환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보좌관님, 전작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군사 주권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벡터의 입이 닫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순간을 봤어요. 벡터가 말문이 막힌 걸 본 건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다만 기술 협력에 관해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현석 회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세계 최강대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대통령에게 읍소하러 왔더니 대통령이 민간 기업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안내한 겁니다. 벡터의 얼굴에 빛이 번졌어요. 굴욕감을 분노로 억누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장현석 회장과의 만남은 서울 시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수행원 자격으로 회의실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장 회장은 60 초반의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벡터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직접 차를 따라주더군요. 그 여유가 무서웠어요. 이쪽은 패닉 상태인데 저쪽은 손님 접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벡터가 단도직입적으로 꺼냈습니다. 천궁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미국 본토의 합작 생산 라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해서요. 장 회장의 표정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기술 이전은 어렵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부연도 변명도 없었어요. 벡터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장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다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최하위 단계의 범용 부품 조립 라인을 미국 본토에 설치하는 겁니다. 텍사스나 오하이오쯤이면 적당하겠죠. 벡터의 눈이 번뜩였어요. 미국 내 방산 일자리 창출.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져다 바칠 수 있는 성과였거든요. 벡터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저도 그 순간에는 솔직히 이건 꽤 괜찮은 협상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기술 이전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본토에 생산 라인을 준 건 의미 있는 양보잖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벡터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한국이 한 발 물러섰어. 기술 이전은 안 됐지만 미국 본토에 공장을 주겠다는 건 상당한 양보야. 하지만 나흘 뒤 방산 기술 분석관이 텍사스 조립 라인의 상세 내역서를 가져왔을 때 벡터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역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해당 라인에서 조립하는 부품 목록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외피 보호캡, 포장용 완충제 고정 장치, 운송 컨테이너 연결 볼트, 취급 주의 라벨 부착기. 미사일 성능과는 1%도 관련 없는 말 그대로 포장재 수준의 부품들이었습니다. 벡터가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공장이야? 이게 양보야? 포장지를 접는 라인을 주고 기술 이전이라고? 저는 바닥에 흩어진 내역서를 주우면서 모든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장 회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체면이라는 걸요. 미국 유권자들 앞에서 내가 한국한테 미국 일자리를 따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그래서 기술적 가치가 제로인 조립 라인 하나를 던져준 겁니다. 아이한테 사탕 하나 쥐어준 거예요.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요. 벡터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루 만에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질한 거예요. 한국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벡터가 웨스트윙을 떠나는 날, 저는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그가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28년간 국가 안보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박스 하나에 자기 물건을 담아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벡터가 멈춰 서더니 저를 봤어요. 콜린스, 자네가 후임이라며? 정식 발령은 안 났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국을 이기려고 하지 마. 이길 수 없어. 그 말이 벡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8년간 미국의 힘을 믿고 동맹국을 하수인 취급하고 한국을 총알바지라고 불렀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이길 수 없다였어요. 복도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벡터가 진 건 한국한테가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진 거야. 오만이라는 적에게요. 그리고 이제 그 오만의 뒷수습이 제 몫이 됐습니다. 벡터가 떠난 자리는 제가 떠안았습니다. 공식 직함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지만 사실상 한국 관련 모든 업무의 최종 책임자가 된 겁니다. 첫 출근 날 벡터가 쓰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미국 국기와 대통령 사진만 남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등받이에서 벡터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가 역겹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건 서류 하나였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업데이트, 행정명령 47호 이후 17일 경과.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때렸어요. 한국 방산 신규 수주 47조 원. 한국 무기 도입 확정 또는 검토 국가 11개국. 미국 방산 해외 수주 감소 820억 달러 상당. 미국 방산 중소업체 파산 보호 신청 23곳. 텍사스 방산벨트 일자리 위기 4만 2천 명.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제가 설계한 정책의 결과물이에요. 72시간이면 한국이 굴복한다고 했던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주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의 표정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초조함이 얼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론조사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락 화살표가 선명했어요. 콜린스, 한국 방산 회장한테 전화 좀 연결해줘. 무슨 용건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28년간 이 집무실에서 들은 말 중 가장 충격적인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동유럽 입찰에서 좀 빠져줄 수 있는지 물어봐. 빠져달라고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인구 5천만 분단 국가의 기업 회장에게 제발 경쟁에서 빠져달라고 전화하겠다는 겁니다. 입찰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국이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합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한테 기권해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현석 회장의 비서실로요. 대통령 직통 통화를 요청했고 다음날 오전에 통화가 성사됐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장 회장의 통화를 저는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이었거든요. 장 회장님, 동유럽 방공 체계 교체 입찰 건입니다. 이번 건에서 한화가 한 발 물러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해서요. 전화 너머로 1초의 침묵도 없었어요.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글로벌 방산 질서의 균형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미국의 체면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1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수락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벽에 붙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봤지? 한국도 결국 미국한테는 양보하는 거야. 기자회견 준비해. 30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대한 협상의 승리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승리의 포즈였죠.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고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CNN 메인 앵커가 라이브 팩트체크를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과 중동 핵심 시장 11곳을 확보했습니다. 총 규모 47조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에 빠져준 입찰은 어디였습니까? 앵커가 화면에 파이 차트를 띄웠어요. 동유럽 소규모 노후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규모는 한국이 올해 수주한 총액의 3%도 안 됩니다. 한국이 가져간 파이가 97%, 미국에 넘겨준 파이가 3%. 화면의 두 조각의 크기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앵커가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코스 요리를 전부 먹고 나서 접시에 남은 파슬리 한 줄기를 미국에 건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그 파슬리를 들고 만찬에서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방송을 사무실에서 혼자 보고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장 회장이 1초 만에 수락한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했거든요. 고민할 게 없었던 겁니다. 97%를 이미 먹은 사람이 3%를 양보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미 이긴 사람한테 한 판 넘기는 건 관대함도 아니에요. 그냥 파슬리를 건넨 거예요. 가장 잔인한 자비는 상대가 그것이 자비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완성됩니다. 미국은 그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진짜 마지막 일격이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안 이메일을 열었는데 백악관 비서실에서 전달된 문서가 있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현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낸 겁니다. 개인 명의가 아니라 한화그룹 회장 직함으로요. 서한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은 의례적인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중반부터 숨이 멎었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각하의 강력한 행정명령과 무기 구매 압박, 주한미군 철수 경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온 국민이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반환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방 예산 12조 원 추가 편성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한국 방사는 세계 시장에서 전례 없는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각하의 혹독한 채찍질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빠른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한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추신, 각하께서 보내주신 위기는 저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서한을 내려놓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이해해 버린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키운 거예요. 한국을 압박하려고 휘두른 채찍이 한국을 단련시킨 겁니다. 적을 강하게 만들어준 건 적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한이 유출됐습니다. 워싱턴 정가에 퍼지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뉴욕타임스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뒤를 이었고 BBC가 특집을 편성했어요. 독일 디벨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미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찍었다. 그리고 그 도끼마저 한국산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 줄짜리 논평을 냈어요. 역사상 가장 비싼 감사 편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토록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모니터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되짚었어요. 한국을 조지겠다고 설계한 정책이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동맹국을 협박했더니 동맹국이 한국으로 갔어요. 적국을 견제했더니 적국이 한국을 칭찬했어요. 한국 기업의 양보를 받아냈더니 그 양보가 파슬리 한 줄기였어요. 감사 편지를 받았더니 그 편지가 미국의 치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종 무기였어요. 제가 만든 정책의 모든 결과가 정확히 의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완벽한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문득 서울에서 봤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로비에서 장 회장과의 미팅을 기다리는 동안 로비 중앙 벽면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최신 방산시설의 유리와 스틸 사이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20명 남짓, 전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손등과 손톱 사이에 시커먼 가루가 박혀 있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을 피부 속까지 스며든 탄가루. 그 손들이 카메라를 향해 활짝 펴져 있었는데 표정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다 드러나게. 사진 아래 금속 명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독 파견 대한민국 광부. 60년대. 그때는 그 사진이 왜 거기 걸려 있는지 몰랐어요. 최첨단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 로비의 60년 전 탄광 광부 사진이라니. 벡터도 그 사진 앞을 지나가면서 코웃음을 쳤었죠. 박물관 전시물 같군.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남의 나라 땅속에 들어가 석탄을 캔 이유가 뭘까요? 돈이요. 외화 한 푼을 벌기 위해서요. 죽을 수도 있는 탄광에 들어간 거예요. 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나라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 돈으로 공장을 지었어요. 그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그리고 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탄가루 묻은 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천국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까지 이어진 겁니다. 미국은 한 번도 외화를 벌기 위해 남의 나라 땅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천혜의 해자를 가진 나라잖아요. 본토에 폭탄이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진주만 이후로 80년 넘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무기를 만들 때 효율을 따집니다. 비용을 따져요. 중국산 히토류가 톤당 몇 달러 더 싸면 그걸 쓰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경영학 교과서대로라면요. 그런데 한국은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가 40km입니다. 북한 장사정포가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이 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자랍니다. 내일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무기를 만들 때 중국산 부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그 부품 공급이 끊기는데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1부터 100까지 국산화를 밀어붙인 거예요. 효율이 떨어져도 비용이 3배가 들어도 핵심 부품 하나까지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팔기 위해 만든 무기와 살기 위해 만든 무기는 다릅니다. 팔기 위해 만든 것은 타협합니다. 원가를 줄이려고 적국의 부품을 씁니다. 살기 위해 만든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한 푼이 더 들어도 1년이 더 걸려도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미국은 전자였고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17일 만에 세계 질서를 뒤집은 거예요. 사무실 어둠 속에서 저는 벽에 걸린 미국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성조기의 별 50개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8년간 저는 저 깃발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깃발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깃발을 꽂으면 세계가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무거운 깃발은 가장 절박한 나라의 깃발이었어요. 탄광에서 시작된 절박함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방패를 만든 나라의 깃발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NSC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분석 보고서를 올린 거였어요. A사 2장짜리. 짧게 썼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행정명령 47호 사후 평가 실패의 본질.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승리한 이유는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무기를 만든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팔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고 한국은 살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를 미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어떤 행정명령도 어떤 압박도 어떤 협박도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읽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읽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 이야기는 대통령을 위해 쓴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쓴 겁니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미국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동맹국을 관리하고 적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전제 위에서 모든 정책을 설계했어요. 그런 제가 한 달 만에 모든 확신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요. 한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가 아니었어요.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청년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월급이 10분의 1인 조국으로 돌아온 과학자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구구단을 외치며 수리 직관을 키운 초등학생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휴전선 40km 앞에서 내일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안고 살면서도 단 하루도 기술적 독립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사람들은 그냥 출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어요. 세계가 서울을 향해 줄을 서고 있는데 정작 서울 사람들은 오늘 저녁 뭘 먹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걸 정작 그 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박했던 나라가 그 절박함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제이슨 콜린스가 경험한 충격적인 17일의 이야기였습니다. 탄광에서 시작된 나라가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여정을 만든 건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